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간의 연구개발 예산 집행 관행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의 R&D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되어 8월 22일 전년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이 중 6%가량은 R&D가 아닌 일반 재정으로 예산이 재분류되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합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은 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려간다 홍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불필요하다 지목한 각종 시설 유지 보수 예산들을 줄여온 성남시에서 지난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16개의 교량들은 통행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철거 및 재시공하기에 이릅니다. 연구개발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도 당장 눈에 띄게 그 집행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산들을 줄이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집행해야 할 예산들도 있습니다. 날로 경쟁이 가속화되어 찰나를 다투는 첨단 분야들은 조금만 지체돼도 순식간에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의 해외 유출도 막아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남시의 교량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엔 별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5년, 10년 뒤엔 연쇄적인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 권력을 사사로이 휘둘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두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기만적 행정을 정의로운 것으로 선전하는 포퓰리즘에 능숙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합니다.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정권 심판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양 진영의 대표자가 윤석열과 이재명인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PC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이게 말이죠. 네.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요 이제 R&D 예산 삭감 요 사실 좀 마이너한 이슈였잖아요. 저희도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근래 그 이낙연 총리님이 이제 강연하시면서 이 R&D 예산 삭감에 관해서 두 번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미래를 보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요 뉴스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됐거든요. 이 관련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무작정 윤석열 정부를 그래서 이거 그냥 뭐 R&D 예산 삭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해야 될 것인가? 요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네. 작년 이제 5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네. 지금까지 오면서 명분은 그럴싸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명분은 그럴싸한데 뭔가 방법이 우악스럽다거나 굉장히 우락스럽죠. 아니면 이제 명분이랑 딴판으로 굴러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논문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죠. 머니투데이 8월 23일자 기사를 하나를 이제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 여기 이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R&D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좀 너무 좀 이제 거품이 있다. 뭐 이제 그리고 예산 운영이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아주 막 급속하게 늘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사실. 이게 그 이전 정권 그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동안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까지 가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랬나? 뭐 그랬죠.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10조가 늘었단 말입니다. R&D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2018년부터인가 네. 약 4년간 이제 10조가 늘어가지고 네. 30조에 네. 이르렀죠. 이게 이제 뭐 그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실 그
당시 민주당이 푸시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 쓰라고 푸시를 한 건 아니겠지. 다만 이제 이해찬 때부터 보면 특히 이제 그 정부 예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2018년 예산이 네네. 결산을 했을 때 네, 흑자 예산이었어요. 네네. 그 제법 많이 네. 그 들어와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뭐 법인세도 많이 거쳤고 그때 뭐 반도체로 좀 많이 거치고 네네. 그랬었죠. 네. 호황인 것들이 있고 막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해찬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지금 경제 어려운데 예산 남겨 먹었다고 기재부를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경제 안 어려웠거든. 이 새끼들은 지금 그 생각해 보면은 이 IMF 이후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정치인 입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좋았다고 말씀하신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경제 나쁘다 말씀만 하셨으니까 그 집권하시고 나가지고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어려웠던 거 아니잖아. 그 코시국 전까지만 따져보면은 특히. 그렇죠. 네네. 그때 꽤 잘 나갔었는데 무슨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예. 그런 건 있었죠. 이제 그 GDP 성장률이 조금씩 그 하향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거 그런-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우리도 이제 그 성장기 끝났다. 이제 어른 됐는데 뭐 더 이상 키 안 큰다고 막 누구를 갈구냐고 대체.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비교 대상이 예. 이 미국 뭐 이런 데기 때문에 음. 뭐 중국은 아예 이제 번외고 거기는 중국은 뭐 우리보다 못 산 나라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워낙 그 유럽 이제 재정 위기 한번 네. 덮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EU 체제로 바라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네. 미국이 좀 괜찮거든요.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음. 그래서 잠재 성장률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게 잡히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예산에 관해서 그 푸시를 거는 바람에 좀 그 예산 규모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약간 확대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아무튼 기재부가 R&D 쪽으로 좀 많이 이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30조라고 하면은 네.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이제 정부 예산이 네. 한 600에서 650조 정도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대비 이제 30조면은 엄청 센 거죠. 5%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생각을 하면은 네. 뭐 이것도 부족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 규모 자체가 네. 문재인 정부 그 2019년부터 커지면서 네. R&D 예산도 이제 적극 확대를 시킨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확대를 예. 시켰다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사실 근데 이거를 그 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쭉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R&D에 돈을 더 썼어야 했는데 이 R&D 예산 증가 폭이 억제돼 있다가 그 억제된 만큼을 문재인 정부에서 억제된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늘렸기 때문에 확 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랑 비슷하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이렇게 배분돼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제 기사에서도 이분이 말씀하신 게 보면은 뭐 실제로 이게 연구 예산이 집행되는 이게 그 배분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문제점이 없었던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쓸만한 성과를 올리기 어렵고 성과를 이제 뽑아낼 만한 성과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말씀들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연구 필드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서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 이거 사람 없는 것도 결국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그쪽 바닥에 이제 돈이 충분히 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네. 그 연구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네. 이쪽 필드일 텐데 학생들이 좀 줄어든 추세에 있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 신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정의 인건비를 받는데 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장학금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해결이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대학원 연구생활 하는 동안에 그 임금이거든요. 네.
그 임금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그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생인데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다른 학생들은 취업해가지고 막 특히나 뭐 옆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받는 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 졸업해가지고 뭐 2년 뒤에 아니면은 6년 뒤에 네. 같은 대기업을 취업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뭐 한 과장급으로 이제 취업을 할 테니까 처음 시작하는 연봉은 높을 수 있는데 6년 먼저 네. 시작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네. 야 이게 내가 도저히 그동안에 했던 게 만족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뭐 그 친구들은 6년간 이제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기로도 했을 테니까. 그렇죠. 네. 뭐 달리 대학원생 노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정말. 뭐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겠죠. 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그리고 실제로 그쪽 이제 그 연구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스스로들도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뭐 연구 과제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진짜 학교에서 그 뭐 수업 조교로 나가가지고 네. 학교로부터 받는 약간의 그 네. 조교 인건비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네, 그 정도가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막 과외 한 개 정도 뛰는 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죠. 정말 노예같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때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러니까 연구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좀 더 돈을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서 네네.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인 배분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턱대고 자를 건 아니다 이거지. 네. 이게 그 동아 사이언스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보도 기사 보면은 표가 올라와 있는데 네. 정말 처참하게 칼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껴 나간 과제가 단 하나도 없고 전 분야에 걸쳐서 다 뭐 십몇 프로 막 네. 뭐 많이 날아간 데는 뭐 한 20% 가까이도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 빠지니까 이거는 그냥 네. 일괄적으로 그냥 다 줄여버려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들여다 볼 수가 없는 네. 처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좀 워딩을 너무 세게 해버렸죠. 이 카르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업계 그 전반에서 업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해먹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걸 업계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규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도 언제나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막 뭐 국가대표를 선정한다.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체대랑 뭐 한국 네. 체대 아닌 네. 대학들 빙상 선수 출신이랑 네. 뭐 그래서 뭐 한국 체대가 뭐 카르텔이 있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유도는 뭐 용인대가 카르텔이 그렇죠. 있다. 네. 뭐 항상 그런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카르텔도 분명히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에 들어왔으니까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연구 과제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구 과제 이제 딸 때 보면은 항상 약간 대기업 쪽 하나를 끼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카르텔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아는 사람들 힘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성과가 또 없는 건 아니거든. 네. 그 가운데서.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한 기준과 효율적인 배분을 그냥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뭐 네. 박근혜처럼 아니 뭐 이를테면 이렇게 뭐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감사를 빡세게 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분도 말씀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영국의 전반이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다. 사람들 좀 기운 빠지는 소리를 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덮어놓고 이건 카르텔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네. 무슨 이건 카르텔인지도 네. 뭐 말을 해보던가. 그러니까 뭐 실체를 짚어가지고 얘가 뭐 일단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다 빨아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달라지지 얘기가. 네, 조금 달라지죠. 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돈 들어가야 될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그렇죠. 막 심지어 요즘 그 핫하다고 하는 네. 뭐 인공지능이나 네. 양자 컴퓨터 이쪽까지 다 깎아버리면은 그렇죠.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뭐 이제 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올 여름에 전기세 많이 난다고 카이스트 슈퍼컴퓨터도 끄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게 좀 정신 나가는 소리죠 진짜로. 거기 시뮬레이션 하는 애들한테 컴퓨터 끄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야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장비 멈춰 뭐 이런 거랑 네.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진짜 그 별의별 온갖 분야에서 정말 사소한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R&D는 정말로 그 분야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저도 근래에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그 전투기 지금 KF-20을 띄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전자장비, 그러니까 항전장비라고 보는 항공 전자장비의 상당수는 좀 국산화를 성공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또 그 전자장비만큼 중요한 게 엔진이란 말입니다. 네. 엔진은 이제 미국 거 사오고 들여오고 있거든. 근데 미국 거를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냐면 수출할 때 문제예요. 수출할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 미국한테. 그렇죠, 그렇죠. 전략 네, 문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 부품들을 못 만들어 아직까지. 이게 엔진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고온의 고압이란 말이죠. 굉장히 네. 그냥 뭐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비죠. 그렇죠. 일반적인 쇠로는 이게 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녹는점까지는 안 가는데 열이랑 압력이 그래도 너무 높기 때문에 뭐 휘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죠. 변형이 생길 수 있죠. 열화돼 가지고 이제 부스러지고 그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 몇 가지 소재를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 빼고는 거의 뭐 한 90 몇 프로까지 구현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돈 들여 가지고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지 우리도 뭐 하나씩 더 팔아먹게 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예산 툭 잘라놓고 예산 툭 잘라놓으면 개선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과학기술계에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다 뿌려. 네.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네. 항상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이제 소외되는 분야가 생기고 미쳐놓으시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죠. 네. 다 뿌리자니 다 뿌리면 방만해지는 것이고. 방만해지고 그 다음에 좀 예산 확보가 어렵고 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충분하지 않게 돈이 들어가는 곳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어쨌든 그 큰 두 축이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한 거는 둘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그렇습니다. 않아. 그래서 선택과 집중했냐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다 잘라버렸어. 왜 하냐고 대체. 그럼 이제 왜 하는지 생각해보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그냥 돈 줄인 티내려고 그러는 거다. 돈 줄인 티내는데 당장에 이제 돈 줄여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분야. 그러니까 이제 R&D 탁 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이랑 비슷하다 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법률 전문 방송도 아닌데 법조 전문 방송도 아닌데 뭐 고소 고발 이야기가 꽤 많았어요. 예. 뭐 이제 몇 가지 봅시다. 이건 첫 번째 거는 이제 고소 고발은 아니고 뭐 검찰 조사 이야기인데 다들 아시는 9월 9일 날 이제 이재명이 그 단식 이후에 첫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8시간 반 정도 이제 그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재명이 막 사람들 나오지 마라 그랬어. 원래 지지자들 나오지 마라 그래놓고 전날 이제 이런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기자들한테 발송을 한 것 같긴 한데 이 문자가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다 퍼졌었거든요. 비서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위해 오늘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지방검찰청 후문을 통해 출석합니다. 관련 문의가 많아 일시와 장소를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날 보면은 3개 그 시민단체에서 뭐 촛불연대인가 거기랑 또 뭐였지? 아무튼 뭐 2개 더 해가지고 세 개 단체가
그 수원지방검찰청에 1,500명 정도 모인다고 총 그 촛불인데 거기가 한 1,000명인가 잡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집회한다고 집회 신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세 개 단체 집회 신고서에 신고들 인원을 합치면 1,500명 가량인데 토요일이잖아요. 이날 토요일이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좀 나올라나 싶었는데 경찰 출산 300명 나왔어요. 이날도. 반이재명 단체는 15명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출산. 거기는 효율적이네. 유튜버만 나온 거예요. 유튜버만. 유튜버 딱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확성기 그 트럭 같은 거 하나 딱 갖고 그게 다지. 그런데 현장 동원된 경찰이 600여 명이었다. 이거 얼마나 경찰력 낭비야 사실 이거.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1,500명 모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 막 구라 엄청 쳐가지고 동원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뻥튀 막 해가지고 이거 저는 더 이상 개딸들이 의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딸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어쩔 수 없을 거야. 더 나오고 싶어도 더 나올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 관련 기사에 좀 보면 이제 지나가던 30대 여성의 인터뷰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혐오의 장이 된 것 같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던 30대 여성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인터뷰거든요. 네네. 저는 참 이거 기자가 하고 싶은 말 한 거 아닌가. 왜냐면 지나가던 30대 여성이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기자가 좀 마사지를 많이 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사지를 내가지고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30대 여성이 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날 뭐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12일 날 또 추가 조사를 받았죠. 이게 이제 1시간 30분 가량 진행을 했는데 11일 날 조사는 이거 하고 나가지고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증거를 제시 못했다 뭐 그러고 뭐 왜 검찰이 왜 그러냐면 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엄포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좀 달랐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러니까는 막 그 정치 신세계나 이런 방송 채팅창에 네. 이재명 지지자들 몰려오면은 네. 증거를 내놔라고. 그러니까 왜 방송에다가 증거를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왜 꼭 증거를 밝혀야 돼?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어차피. 그리고 이재명이 화들짝 놀란 일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엄프를 막 해버렸죠. 그리고 조서에 그 서명도 안 하고 날인도 안 하고. 그 이제 19일 날 조사 때 이제 원래 서명을 안 해가지고 저것이 계속 저러고 가려나 그랬는데 10일 날 이제 추가 출석해가지고 1시간 반 가량 조사를 하고 네네. 이때는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했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재판 결과가 또 이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는데 요건 이제 9월 12일 대법 민사 3부에서 난 판결입니다. 문준영 지병수배 정준길 변호사 700만 원 배상 확정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시는 바대로 그 문준영 씨가 이제 뭐 특혜 채용 있었다 그러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는데 뭐 당사자는 아니다 뭐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막 브리핑도 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었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이제 웹 자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정준길 변호사라는 양반이 이 짓을 하니까 문준영 씨가 이제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명예훼손에 따른. 근데 1심, 2심 모두 보면 명예훼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떤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포스터 만든 거 이건 악의적이다. 왜냐하면 현상수배 포스터라고 만들었거든. 네, 사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악의적인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에 관해서만 7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1심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1심, 2심까지 가가지고 다들 이제 문준영 씨도 불복하고 이 소송 걸린 변호사님도 불복을 해가지고 계속 항소까지 간 거예요. 그 상고심까지 간 거야. 그 대법까지 갔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그냥 원심 확정돼가지고 7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 이때 이러면 또 이재명 또 생각이 나죠. 네. 이 새끼가 그림만 그렸으면 얘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개딸들 중에 그런 그림 하나 그린 애가 없었나. 자 이어서 또 보면 대통령님도 지금 이제 그 고소를 결국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거 그 지난주에 윤건영 입통에서 나와가지고 살짝 힘든다 그랬었는데 그 박민식 법무장관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이제 아버님 친일로 이제 매도한 거 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12일 날 또 양산 경찰서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님도 지금 그 민사 형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자체는 지난 7월 17일에 제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도가 지금 9월 10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소송 걸어놓고도 한동안 이제 얘기가 안 나왔던 모양이야. 네, 그래서 그 장덕천 변호사가 진행하신다고 네네, 하죠. 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올해 6월 26일 날 업로드된 이낙연의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이제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 관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그 신천지라고 이제 지목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귀국 공항 연설 때 이제 유학 기간을 1년하고 17일 있다 왔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1년 17일이라는 기간이 신천지 그 성경에 따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방주에 있다 나온 기간이 1년 17일이다.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이거는 그 과거랑 지금이랑 1년에 이제 1년 날짜가 다르다. 그래서 이건 뭐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뭐 넥타이 색깔이 뭐 신천지 색깔이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뭐 그 누구야? 그 교주? 그 사람이 애용하는 이만희. 예, 이만희 씨.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는데 기사에 보면 이제 정모 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튜브 채널 이제 사사건건이라는 시사건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요거 운영자 정진호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정진호는 이제 76년생이고 원래 이제 그 워크래프트 3라는 이제 그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중계하던 개인 방송 BJ였어요, 이 사람이. 게임 방송 BJ였군요. 네, 개인 방송 BJ였는데 이 채널이 좀 흥행을 해서 커져가지고 이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도 그 좀 국제적인 리그가 있고 좀 그렇죠. 한동안 흥행을 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그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우리나라 원래 이제 메이저 게임 채널들이 있었잖아요. 온게임넷이랑 MBC 게임, MBC 게임이나 있었는데 그쪽 채널들이 다 없어지고 하면서 이 채널만이 유일하게 워크래프트 3를 중계하는 채널로 남아가지고 이 채널 자체적으로 막 그 리그도 열고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채널이야. 근데 이제 이 채널이 2020년 이후로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뭐 겜덕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 워크래프트 3라는 게 게임이 한번 리메이크가 되거든요. 네. 블리자드에서 이제 요즘 기술로 다시 이제 막 그 그래픽 같은 거 손봐가지고 내놨는데 이걸 개판으로 내놨어. 근데 개판으로 내놓으면서 옛날 원래 과거에 나와 있던 오리지널 워크래프트 3 서비스를 중단을 해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리그가 그 워크래프트 3가 개판으로 다시 재출시되면서 리그 자체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 거의 이제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 나이스 게임 TV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부계정으로 파가지고 이제 뭐 부가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시사 잡담 같은 걸 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걸 몇 년을 하다가 이제 뭐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또 1명 나오고 2명 남아서 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이 사람은 친정의당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색깔이 좀 달랐어. 그래가지고 이쪽 그 시청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까인 거야. 그쪽 주시청층도 이제 민주당 계열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까여가지고 이제 다 그 튕겨져 나고 이 사람 혼자 남아가지고 한데다가 지금 자기 메인 채널은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시사건건이라는 채널이 이제 이 사람의 새로운 메인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2만 정도 구독자니까 규모가 작지는 않죠. 괜찮네요. 네. 괜찮아. 그래서 이 정진호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뭐 이 사람 개인사를 살짝 보자면은 비판적 지지의 노사모였다고 합니다. 대등 시절에. 그랬다가 이제 노민주팀 서거 이후에 자기가 잘못했다. 비판적 지지는 안 된다. 지지할 거면 맹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그 뒤로 이제 추미애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난 경선 때나 그럴 때 보면 뭐 추미애 막 열성 지지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도 저할못이라고 보는 게 정동영은 엄청 증오하거든. 노사모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떻게 지금 엄청 강성 이재명 지지자예요 이 사람이. 정동영을 그렇게 역적 취급하면서.
쥐뿔도 모르거나 먹고 살려고. 아니야. 그런 것 같진 않아. 먹고 살려고 한다기에는 보면 이 사람 좀 너무 과격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저런 뻘소리를 하다가 지금 고소가 된 건데 이 건 말고도 고소할 게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바로잡는 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지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될까? 네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뭐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국민의힘도 지금 또 뭐 고발건이 하나 있었는데 13일 날 김만배 녹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제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작년 그 3월 7일 대선 직전이죠. 이때 이제 뉴스타파 그 김만배 허위 녹취 나온 직후에 이제 여기서 다들 이 채널들이 그 지상파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걸 완전 사실로 확실하게 거의 뭐 확정 짓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국힘 측에서는 근데 요 세 채널만 했을 리가 없잖아. 이때 이동용 YTN 관둔 상태였나? 그때는 아직 하고 있던 때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몇 개 추가로도 이제 또 다른 채널들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네네. 잡히는 대로 이제 추가로 고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고발이 엄청 많아. 이거 관련해서도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고발들이 필요하긴 한데 네네. 문제는 지금 그 국회 방심위에서 이 고발 건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를 뭐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힘 쪽에서 이걸 더 판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정보통신 거기죠. 예. 국회 상임이면은. 네네. 그건 좀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기 뭐 지금 이쪽 그 김호중 같은 애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얘네들 뭐 이명박 정권 때는 이런 소리 안 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거 뭐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간에 그냥 자기들한테 거슬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좀 건수 하나 잡혔다 싶으면 그냥 좀 볼썽사납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도 뭐랄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저래 이번 주에도 좀 기사들 쭉 모아놓고 새벽에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밤에 좀 그 대본 쓰려고 이제 뉴스 다시 쭉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좀 똥덩어리를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엄청 막 하기가 싫은 거야. 이번 주에 좀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 많이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그랬는데 이재명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뭐 이따가 다시 또 이재명 스트레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에피소드의 댓글이 좀 좀 그랬죠. 약간 살짝 무서웠습니다. 자, 본영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쇼당뎁, 리짜이밍님, 네. 똥싸배기 힘내요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똥싸배기는 제가 어느 그 톡방에서 강제로 붙여진 제 뭐 별명에 가까운. 그래요? 나는 이재명을 말하는 줄 알았지. 아니, 뭐 이재명이 딱히 똥싼 적은 없잖아. 아니 왜 단식하면서 변비 왔다고. 뭐, 그러니까 네, 대충 그렇게 힘내서 똥 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대충 둘러댈까 했는데 또 그러면 또 이 후원하신 분이 또 이제 속상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방송으로 알려가지고 제가 망신당하기를 바라는 분이 후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취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역시 진실을 얘기하는 예. 진실을 회피하시지 않는군요. 진실 앞에 겸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 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 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희 나이브 TV를
듣고 왔다고 하시면 다른 경로보다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뭐 사장님이 적극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라이브 TV 듣고 오셨다고 네.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추석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 뭐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요 이제 그 이벤트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 2달 만에 돌아온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빅 이벤트입니다. 팔로잉, 리트윗,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첨단 실시간 추첨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아니 뭘 그래 공정하게 진행된 것까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불안해한 적이 있나? 왜 안심하고 참여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자, 이제 한가위 이벤트에 협찬해주신 라만깎아님과 달품은 농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 그 경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등은 이제 라만깎아 추석 선물 세트 한 분, 2등은 달품은 농장 청란 한 판, 해서 요건 두 분, 그 다음에 3등은 까놀라유 세트 3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실시간 추첨 방송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라만깎아 월안 땅을 또 이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네. 그래서 이제 당첨자 발표는 9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최첨단 추첨 방식 궁금하신 분들은 웹컴퓨터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라이브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의외로 재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뭐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삑삑 손만 보여주고 뭐 삑삑 돌려가지고 번호 뽑는 거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참가자들이 늘면서 시비를 걸어대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방송 들어가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시비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추석 지나면은 햅쌀도 이제 나올 것 같네요. 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만깎아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만깎아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깎아에서도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라만깎아 사장님이 그 혼자 만드시다 보니까 빡세가지고 곧 품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새벽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품절은 안 됐던데.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오면서 네, 예, 주문을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럼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네. 방송 업로드 될 때까지 열려 있을지는 장담을 못 하겠네. 장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은 요 방송 들으시는 대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가가지고 주문 메뉴 닫히기 전에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우리 사장님 그냥 터뜨려 버려야지. 한 분이라도 더 주문하시게. 네, 이 선물 세트는 이제 꽃감단지 3구, 호두강정 6구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호두강정은 다들 아시는 거고, 꽃감단지 같은 경우는 상주시 청리면에서 이제 라만깎아가 그 꽃감 직거래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네네. 직거래해온 그 꽃감에다가 호두강정, 그다음에 경산대추, 고흥 유자청, 꿀 등을 넣어가지고 만든 전통 디저트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할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꼭 그냥 이것도 라만깎아도 터뜨려 주세요. 네. 터뜨려질 것 같아 여기는. 자, 그럼 이제 본 내용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4월부터구나.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어가지고 네. 정책에 큰 부담을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상품이냐면은 정책이라고 했구나. 어떤 정책이냐면은 네. 5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4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까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8월 1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출시를 했고요. 네. 이때 이제 두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이제 보금자리 론하고 적격 대출 이렇게 네, 두 가지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22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보금자리로는 이제 소득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 이하 1년 7천만 원 이하 소득자, 네, 네. 그다음에 신혼가구 같은 경우는 1년 8,500만 원 이하 소득자, 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1억 원 미만까지. 미만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50년짜리 만기를 추가로 설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 제한이 있고요. 이제 네. 6억 원 이하고 KB 시세로 봤을 때에도 6억 원 이하여야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까지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4억 원까지 가능하고 네. 이제 네. 한도가 이제 뭐 DTI 60%, 네. LTV 70%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뭐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대출을 규제를 적용을 한다. 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제한이 없는 적격 대출이 있는데 이제 소득 제한이 없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는 안 되고 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네.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라고 네네.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한도 제한 사항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언론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좀 대상이 잘 안 나온다. 이게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게 이 주택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KB 시세까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예. 네. 서울하고 경기, 네, 서울 네. 경기하고 이제 경기 중에서도 이제 인기 지역, 뭐 대도시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뭐 실효성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작년 8월 3일 서울 파이낸스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기몰이 왜?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대출이 갖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고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 쪽에도 장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은 일단은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총 갚아야 하는 이자 총액은 늘어납니다. 반드시. 네. 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 워낙 길게 쪼개서 갚다 보니까 그렇죠. 매월 나가는 돈이 줄지. 이자가 좀 줄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원리금 자체가 총 합이 줄어드니까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DSR 이제 소득 대비 그렇죠. 갚는 그렇죠. 매달 갚는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원리금. 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3억 4천까지 빌릴 수 있으면은 이제 10년 더 연장시키면 한 4억까지 빌릴 수 땡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땡기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기를 늘려버리고 그냥 더 땡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보면은 은행은 일단 이자 총액이 늘어나니까 내가 받을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오래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이제 돈 빌린 사람이 매달 그 지불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크기가 줄어드니까는 연체율이 감소할 수 있다. 네, 연체율이 이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이제 안정된 수익을 은행이 네. 거둘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40년도 그런 거니까 50년이면은 이런 효과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늘어났느냐? 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고 네. 22년까지에는 이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22년까지에는 이 정부의 정책 모기지만 있었던 거예요.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2년까지는 크게 뭐 반응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기존 그 뭐야 주택공사 그러니까 그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옛날에 이제 그 주택보험이라고 그러죠. 뭐 아무튼 이제 그쪽으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3년 1월부터 네. 이제 은행권에서도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최초에 나왔던 거는 이제 1월에 SH 수협에서 최초에 네, 50년 네.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네. 한 7월 정도 들어오면서 네. 7월인가 올해 7월 8월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는 메이저 은행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총 13개 은행이 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인터넷 은행까지 뭐 카카오뱅크 뭐 네. 그다음에 토스 뭐 이런 데까지 네.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계 대출이 한 21년 4분기에서 22년 2분기까지가 거의 이제 가계 대출 총액이 피크를 찍었는데 네네. 이때 피크 찍을 때가 1,757조 정도. 이게 이제 갭 투자 한창 터질 때 그때였나? 갭 투자 끝물까지 갔을 때가 21년 2, 4분기쯤 되나? 그렇죠. 갭 투자 끝물. 네네. 그다음에 그 공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하고서 네네. 모두 뛰어들었던 네. 때가 이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 21년 1, 4분기면 1, 4분기, 2, 4분기쯤 되면 이제 그 코로나 시국 때도 아무래도 많이 대출이 많이 또 늘었을 테니까 이런저런 네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계속 합산돼서 이렇게 피크 찍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증가세의 피크는 21년 2분기네요. 네네. 이때가 네. 피크고 하여튼 뭐 한 20년부터 무섭게 늘어나죠. 네. 네. 그때 뭐 한창 저금리고 했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피크를 찍고서 이제 올해 1분기까지 네. 그러니까 올해 한 3월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이 가계 대출이 이제 감소세를 보입니다.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럼 그 1,757조가 얼만큼 줄어드냐? 1,739조까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좀 빠졌는데 네. 뭐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죠. 네, 네. 빠졌는데 갑자기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KBC 올해 5월 11일 보도를 보면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3년 4월 중 가계 대출 동향에 따르면 네. 이때 이제 가계 대출이 2천억 증가를 했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작년 22년 같은 달 대비 뭐 1.5% 감소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 22년 1분기 그러니까 22년 4월은 한창 피크 때리고 있을 때 근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보다 좀 줄었다고 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네. 3월보다 이제 이게 감소세가 꼭 반등한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네. 이게 이제 집값도 이제 피크 때리고서 이제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쭉 이제 감소하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감소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올해 들어오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냐, 바닥 찍었냐, 안 찍었냐. 그러니까 계속 하락세인 거는 분명한데 언제가 바닥인지 네네.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언론에서 이제 말이 나왔다는 거죠. 어디선가는 이제 막 바닥 찍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네. 언론에서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네. 뭐 이거는 뭐 진영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뭐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기사 제목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잇따르는데 네. 집값 바닥 가까워졌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다음 기사는 이게 비즈와치라는 언론사인가? 예.
여기서는 이제 장관도 아니라는데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 정체는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바닥 찍었다, 뭐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이런 기사는 절대 아니에요. 네. 이런 기사는 아닌데 네. 이제 뭐 일부에서 바닥 찍은 것 같다. 뭐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한 기사 전체를 보면은 전체 내용의 한 절반 좀 넘게 네. 차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아직 바닥이라고 하는 건 이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네, 앞으로도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목에 이렇게 좀 약간 낙진해. 어그로 네. 느낌으로 네, 네. 막 바닥론 정체가 뭐냐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니까 여기 자극받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4월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가계대출 규모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이게 또 속도가 무서운 게 네. 그 23년 7월 기준으로 하면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6조 원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럼 대출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했는데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과연 올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내려오고 있었는데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가 내려오다가 되는구나. 네. 횡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걱정 뭐 관계자들에 따라서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야 이거 다시 올라가면은 또 이제 공포심이 생길 수 있지. 야 이번에도 놓치면 나 진짜 벼락거지 된다. 이게 막차 아닐까? 네. 타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앞으로도 대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요즘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분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요새 이분 유튜브에서만 보이다가 요새 이제 지상파까지 그래서 KBS ETV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이광수라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증권이었나 뭐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독립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지금 집값 바닥론이 어떻게 나왔냐? 네. 집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좀 살만한 가격이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다시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을 이제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냐? 네. 왜냐면은 직전에 찍었던 고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한 거다.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23년에 들어와서도 20대, 30대, 2030 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중에 36.3%가 2030이라고 해요. 네. 이게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이거 좀 무섭지. 네네네. 자기 돈으로 샀을 리가 없지. 당연히 우리도 못 사는데. 그리고 을에 막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요. 을에 다 그 대출 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산다고 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2030 세대가 아마 이제 이런 30년 이상의 뭐 40년, 50년 만기 대출을 끼고 샀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빚을 갚는 지난한 네.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네. 그래서 2030 세대가 이게 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 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은 오른다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40년, 50년을 갚는 동안에 그 사이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그 기대 심리로 이제 집을 네. 우상향. 네. 아, 뭐 떨어져도 존버하면은 오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쨌든 해피 엔딩이죠. 그래서 올라서 집 팔고 빚 갚고 이제 내가 심지어 수익까지 올리면 네. 그러면 이제 해피 엔딩인데 그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그때까지 계속 매우 안정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 소득이 40년 뒤에도 그거 요즘은 정말 안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보장되는 직장이 잘 없고 네. 뭐 전문직이라고 해도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네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대출을 당겨서 집을 샀을 때 그거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에 비해서 어떤 경험이나 시장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싼 집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리는 거죠. 끔을 네. 타가지고 잘못 물려가지고 네네. 나중에는 오르기를 기대했던 아파트나 집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뭐 투기 수요든 뭐 투자 수요든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집을 고르는 안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돈이 좀 어느 정도 이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다 싶으면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걸 사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사는데 그러면은 이 끝물 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사는 집들은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남긴 거. 네. 그러니까는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소비 상당히 위축되게 마련이죠. 또 이분들은 어떤 그 정책상의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을 못 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이분들이 대출을 갑자기 확 땡겨 와가지고 비싼 집을 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갚을 때 엄청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니까 소비 위축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돈을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그러니까 기대 그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따라 가지고 비싼 집을 사면 살수록 갚아야 될 빚도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지금 이게 뭐 10년 단위 10년 20년이 아니라 3, 40년 50년까지 가는 장기 대출이란 말이죠.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빚 갚는 금액만큼은 이 사람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시중에 그러니까 시중에 써야 될 돈들을 못 쓰고 그 빚 갚는 액수만큼 못 쓰게 되는 거니까 뭐 내수 경제력이 이제 내수에서 돈의 이제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악효과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저기 그 대출 받아서 다 집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네네. 그 근처에 치킨집 여는 거랑 저기 어디 뭐 서초동 같은데 부자 동네 치킨집 여는 거랑 팔리는 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또 다를 수 있죠. 그 저기 다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만 모이는 아파트 같으면은 뭐 한 달에 치킨 한 세 번밖에 못 먹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람 뭐 빚 안 끼고 집 산 사람들이 대부분인 동네라고 치면은 그럼 뭐 돈 들어온 대로 치킨 사 먹어도 되잖아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소비 위축 효과가 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국민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장기 대출을 끼고 집을 사버리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국가 문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때렸어요. 이제 4월부터 다시 가계대출 잔액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네네. 야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가뜩이나 지금 가계대출이 GDP 대비 뭐 거의 하여튼 100%? 네. 100% 좀 넘은 105%인가? 네네. 상당히 높거든요. GDP 대비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때리니까는 정부에서 이제 화들짝 놀란 것처럼 네. 네, 언제부터 놀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은행한테 야 너네 상품 빼. 야 그리고 너무 야 50대 60대도 50년짜리 만기로 돈을 빌려주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기사에 난 적이 있죠. 사실 노인들한테 빌려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이자 받아먹고 죽으면 집 빼서 집으로 담보를 회수하겠다. 뭐 그런 이제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럼 사실 좀 모랄 해저도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은행 측에서야 어찌됐든 간에 뭐 돈만 받으면 그만이긴 하지만은 보면은 야 그 못 받을 거 알면서 돈을 빌려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초장기 대출은 지금 이제 회수한 그 다시 이제 마감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50년 만기 대출은 최근 이번 주에 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제 다시 다 사라졌습니다. 네,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 버렸네. 네, 반짝했다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거라는 소식을 듣고서 막 뛰어간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다고 해서 네. 한 9월까지는 이제 신용대출 오름세가 네. 지속된 결과를 받아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막았어요. 네. 네, 막기는 막았고. 네. 자,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네. 야, 이거 최초의 그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정부의 탓이냐? 정부는 우리는 자격 제한 다 있어 이러면서 야 은행에서 이게 무분별하게 빌려준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은행 탓을 하고. 네. 자, 그다음에 또 뛰어가서 어쨌든 야 이거 생겼다고 야 오늘만 살아야지. 네. 야, 오늘 아니면 언제 땡기냐. 네. 하고서 뛰어간 돈 빌린 사람 탓을 해야 되냐. 참,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각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사실 4월부터 반등세가 보였으면은 네. 뭐 5월, 6월 한 여름쯤에도 막을 수는 있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9월에 들어와서 네. 막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안일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참 그 여러모로 따져보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그 장기 대출에 따라 가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장기 대출을 해서 이제 그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아니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신규 물량이 계속 그만큼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개발도 좀 더 잘 그렇죠.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건축 수요도 계속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또 임금이 사회로 뿌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참 되게 오묘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항상 이쪽의 문제는 그 주식도 그렇지만 네. 그 가격이 내려갈 때가 그때가 문제거든요. 네. 그때가 사람들이 그때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너무 힘들어 네. 하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모가 늘어난 전 세계에서 최근 한 10년 이상 동안 네. 가장 급속도로 늘어난 두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이 걔네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막 뭐 등치 나라가 크니까 네. 뭐 회사 하나 넘어가는데 뭐 몇 조 이상 돈이 뭐 안 돈다고. 네. 예. 뭐 어떻게 돌리고는 있는데 네. 걔네 막 소비가 네. 중국 소비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네. 네. 걔네는 완전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 다 오르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네. 걔네는 디플레이션 상태라 가지고 물가가 다운된다고. 최근에 살짝 다시 한 1% 2% 그러니까 플러스로 잠깐 돌아왔는데 그 굉장히 일시적일 거라고 하고 굉장히 장기간 일본과 같은 침체에 들어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중국을. 네. 근데 잘못하면 한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어느 한쪽 아까 이제 결론에서 미리 이제 결론을 내셨지만은 네. 어느 한쪽을 탓할 일도 아니고 뭐 누구의 탐욕이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정말 밸런스 게임이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좀 그 어떻게 이제 바라보실 때 관점을 누군가를 이제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관점 버려야 된다. 그 이건 이제 특히 뭐 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유지한 스탠스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주택 때는 이를테면 다주택 때는 무조건 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다든지 뭐 집값 오르면 안 된다. 집값 오르는 게 악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불로소득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는 정말로 택도 없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다. 네.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가져가지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줄타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정을 잘해야 네. 되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대출 규모는 커지기 마련인데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그렇고 네. 가계 부채도 그렇고 네. 회사의 경우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 부채가 커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언제나 문제 삼는 거는 커지는 속도. 네. 갑자기 너무 커졌다. 네. 이러면은 야 이거 얘네 막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얘네 뭘 믿고 커지냐. 네. 그만큼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냐 네. 이런 걸 따지게 될 거고 네. 국가의 경우는 그러면은 뭐 세수가 늘어나냐 그만큼 그런 걸 따지게 될 거고 네. 가계 같은 경우는 가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이걸 따지겠죠. 네. 그런데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계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막 자산 가격이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막 치솟았으니까 네. 네,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고 네. 그리고 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였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툭하면은 부동산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 탓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가격 네. 많이 오른 거 맞고요. 네. 그때 끝까지 안 올랐다고 한 어떤 한 분이 내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실드 쳐보겠다고 그분이 네. 네. 그때 참 안타까웠었는데 네. 오른 거 올랐다고 해야지 뭐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뭐 해. 누가리고 아무도 아니고. 예. 따져보면 다 나오는데. 그게 또 올랐다고 꼭 그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한테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니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지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죠. 네, 그렇죠.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책임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 때도 책임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네. 막 패닉 상태에서 네. 막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대출 땡겨다가 집 산 사람들 잘못인 거죠. 네. 정부가 뭔 책임이 있습니까? 근데 국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 없으면 문재인 정부도 책임 없고 문재인 정부 책임 있으면 윤석열 정부도 책임 있고 그다음에 언제나 늘 투자는 네. 투자는 자기 개인이 하는 거지. 네. 돈 빌려다가 투자하는 거는 자 책임을 지는 정부가 좋겠습니까? 책임을 안 지는 정부가 좋겠습니까? 뭐 사실 또 정부 책임질라 그래도 어떻게 지겠어? 그냥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외에. 그래도 이제 책임감이 있으면은 뭔가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근데 사실 대책 내놔도 뭐 그게 아주 뾰족한 대책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은 이 대책 자체도 뭐 정말로 치료제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런 건 없죠. 네. 뭐 아마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있던 빚은 없던 걸로 하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이재명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유, 뭐 그런 거 아니면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미래의 소득을 땡겨 쓴 만큼 네. 뭔가 오랫동안 잘 참아 나갈 수 있도록 다독이고 뭐 좀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요 해봅니다. 이슈에 붙여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나를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미워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일 특히나 이런 일들에 있어가지고서 누가 뭐 특히 잘못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탓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그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는 경향신문에 기자가 쓴 칼럼에서 네. 봤는데 그 언제부터였다고 하지? 참여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그때 이제 주어는 걔네들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네. 이렇게 시작하니까 네. 이명박 때 들어와서는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좀 해보겠다고 이거 다 이명박 때문이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니까 다 박근혜 때문이야. 이게 네. 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거 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이야를 민주당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옛날에 우리도 이제 좀 실러 친다고 야 이거 다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네네. 뭐라고 했는데 사실 뭐 팩트로만 들여다 보면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고 욕을 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총리 시절에 그렇게 네.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딱 우리가 시작한 이상은 다 우리 책임이니까. 네. 전 정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거. 탓할 필요 없다고 탓하는 예. 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네. 가장 정확한 입장 스탠스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좀 윤석열 니네들도 국민의힘도 뭐 기대는 안 되지만 좀 이제 진짜 그만하고 전 정부 탓 좀. 근데 듣겠습니까? 안 듣죠. 네. 기대 안 되죠. 예, 들으면은 후원금 좀 쏘나. 네, 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런 네. 것들도 좀 진영을 떠나서 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살짝 스트레스로 많이 다 지워버리긴 했는데, 자 이제 이번 주에 9월 12일 날 이제 이재명 그 수원지검 출석했을 때 이재명 이제 변호인 박균택 이 양반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좀 골 때리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0 몇 년이지? 2019년인가 그때 이제 그 경기도 공문을 하나를 들이댔는데 이게 이제 그 대북 지원 관련한 네네. 이제 그 합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관련된 공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직인, 예. 관인, 예. 관인인가? 직인 이제 그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예. 이렇게. 관인이 찍혀 있는 공문을 드렸는데 그 당신이 결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거에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경찰청장이 아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아랫사람한테 위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정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다 도지사가 결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실제로 보면은 공문 그때 나온 이게 이제 그 검찰이 제시한 그 공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련 공문 중에 2019년 11월 달에 있는 공문 하나가 스크린샷이 도는 게 있거든요. 사진 찍혀가지고 도는 게 있는데 보면은 그 공문에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고 밑에 보면 전결해가지고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결됐다는 거 사실은 전결돼 있으니까 이재명이 직접 안 찍어도 자동으로 찍힌다. 이 말까지는 이 변호인 박균택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이 비유가 글러먹은 비유인 거지 사실은. 운전면허증이랑 공문서에 찍힌 직인을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합니까? 애초에 그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사람이 경찰청장한테 그 뭐 공문 올려가지고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이거 그냥 시험 통과하면 주는 자격증이잖아. 그러니까 사안 자체 네. 사이즈가 너무 다르죠. 네, 극과 극이죠. 이거 좀 사람들 기만하는 그런 이제 말장난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개딸들은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법원 가서 이 소리 하면은 판사한테 뭐 망치를 안 맞으면 다행인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박균택 그 변호사가 네. 하는 말에 비해서 네, 이재명이 떠든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뭐 나는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서명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서 중에는 이재명이 직접 서명한 문서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관련해서 그 채널 A 쪽 보도 보면 서명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네네. 그래서 정말 그 문서에 서명이 됐나 싶어서 이 문서가 문서 그 사진 같은 게 온라인에 올라온 게 있나 싶어서 한참 검색을 해봤는데 요 관련된 기사에서 이제 검찰이 제시한 문서는 2019년 6월달 문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그 공문서는 2019년 11월달 문서예요. 근데 비슷한 내용 그 6월달 문서가 더 진행돼 가지고 다시 11월달 문서로 나온 것 같은데 그 11월달 문서에는 그 직인 찍힌 사진밖에 없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문서가 최소 2장짜리 이상의 문서인데 그 직인 찍힌 마지막 장 사진만 올라와 있거든요. 온라인에 도는 게. 그래서 네. 앞장에 보면 보통 보면 그 문서 제목 옆에 이제 결제란 붙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사인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굉장히 조악한 그 변명을 비추어 보면은 네. 뭔가 더 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정말로 그 전결해 가지고 자기는 도장 찍은 것도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럼요. 이화영이 독단으로 했더라고 얘기할 게 아닌 거지. 자기는 책임자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재명 본인이 숱하게 얘기해왔죠. 네. 뭐 보도블럭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장의 허가 없이 안 되는 거고 모든 책임은 다 도지사에 나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다 말로 떠들어오는 게 있는데 위조를 한 게 아닌 이상은 이화영이 뭐 그리고 관인 찍는 것도 이게 그냥 막 찍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관인 찍을 때 어떠한 문서에 관인 찍었다고 다 그 대장이 기록되잖아. 대장에 기록되고 거기에다가 보통 도지사가 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박균택이 누구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오늘 이제 좀 더 양력을 좀 세세하게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66년 광주 출생이고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 연수원 21기 수료한 사람입니다. 21기 동료 중에 그 좀 메이저한 인물이 있나 들여다봤더니면 별로 없더라고요. 정치 쪽에는. 21기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 2차장 그러니까 좀 높은 직에 올랐던 게 일반 검사에서 이제 그 간부급으로 올라간 게 수원지검 2차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자리를 쭈르륵 거쳐가지고 그 대검 형사부장까지 지내고 각 이제 지방 고검장도 몇 번 지내고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임명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감찰국장입니다. 그때 이제 광구 고검장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장까지 갔다가 2020년에 이제 사임 그 관두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데 그 이 양반 이력 보면은 이 양반도 그 검찰청장 후보급이에요. 레벨이 보통 이제 후보급까지 갔다가 청장 못하면 이제 법무연수원장으로 해서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제 3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22년 11월에 이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법무법인 광산을 개업을 합니다. 이걸 왜 했냐? 출마하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죠. 9월 16일 2023년 9월 16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집니다. 요거 이제 그 출마하기 전에 다 코스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코스죠. 그래서 이제 뭐 책 제목이 박균택의 삶과 꿈 그리고 광산 이야기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이제 이재명 재판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해야지. 내가 얼마나 이재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랑해야죠. 그래서 이제 22대 총선에서는 광산구 갑에 이제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산구 을이 민영비예요. 그렇죠. 그 민영비예요. 지금 광산구가 편역은 누구냐면은 그 의사 출신이고 이제 지역 토박이인 전남대 의대 출신의 이제 이영빈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은 원래 정계 입문할 때는 안철수계였어요. 안철수가 이제 정치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한 40명 정도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플랜도 짜고 이제 조직 구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철수가 이제 새정치연합 출범할 때 그 점에 이르러 가지고 안철수 저거 독단적이고 말귀 더럽게 안 알아쳐먹고 싸가지 없고 개념 없다 이런 식으로 대판 비판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세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당 대표죠. 그 이제 인재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호남 인사로 영입 인사 1호예요 이분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6년에 영입해가지고 출마를 한번 했는데 떨어졌다가 이제 20년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인 만큼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그 광주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냈고 이래저래 좀 친문 인사로 많이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지역구에 이 친이재명계를 거의 뭐 표적 공천에 가까운 식으로 꽂아 넣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박경택 변호사 말고 또 그 누구야? 그 지금은 다시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네, 민주당 그 네. 법률지원위원 예, 법률단장. 걔도 뭐 광주 어디잖아요. 거기는 양양자 지역구. 그것도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반이 근데 지금 변호사로 뛰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이제 주로 이제 국힘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변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광주에 꽂아주려는 게 이거 대가성 대가성 공천. 아니죠. 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얼토당토는 그 비유까지 들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언론 포례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심점심이죠. 네. 자, 또 이제 그 단층 농성 관련해 가지고 좀 이 보도를 비교를 해보면 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봤는데 이거 이제 14일 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재명 지지자 여자 지지자 한 명이 이제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죠. 네, 네. 요거 이제 관련해서 한겨레 9월 14일자 보도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일단 이 양반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걸 기사에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층 농성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여성이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렇게만 묘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사에서 골 때리는 게 예경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개딸인 것도 안 드러내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한겨레 기사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 뭐 저기 우파 쪽에서 와가지고 난동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건지 개딸이 그랬는지도 양쪽에서 다 오니까. 예, 개딸이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경찰도 그냥 별 크게 안 다쳤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거 네. 그 경찰이 이제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렇게 처음에 브리핑을 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온라인에서 지금 요 비교 대상의 기사로 삼는 게 보면은 조선일보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네네. 조선일보 그 비교 대상으로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는 15일 다음 날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기사는 한국일보 14일째 기사인데 이거는 거의 동시간대에 올라온 기사예요. 네네. 같은 소스로 이제 나온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기사 제목부터 보면은 이재명 단식장 앞 지지자 흉기 난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개딸이라는 걸 명시를 했죠. 네네. 이 사람이 개딸이라는 건 당시 현장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으면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같은 소스로 나온 기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이 한국일보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2명 부상이고 이 기사에는 보면은 다친 경찰관 2명 중 1명은 팔 두 군데가 깊게 패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 예, 그건 정말 상처 심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좀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이 상처 사진을 그대로 올렸어요 기사에. 아, 그거 모자이크 그게 조선일보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사용된 흉기가 보면 쪽과이잖아요. 네네. 근데 쪽과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 쪽과이는 아시다시피 날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베기는 힘들어요. 쪽과이 날 자체가. 근데 이제 끝이 뾰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경찰 이 입은 상처 모양을 봐도 그렇고 이건 찔린 거야. 예, 그렇죠. 막 휘둘다가 찔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거의 보면 피하 조직이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벌어진 걸 보면은 깊게 찔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의도적으로 한겨레 제가 그러니까 여러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한겨레에서 의도적으로 개딸인 것도 숨기고 피해 정도도 숨긴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겨레가 영등포 경찰의 이제 최초 브리핑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전제를 하면은 한겨레 기사가 미흡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추가 취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기사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14일에 이제 최초 보도 올라왔고 15일까지 수정이 됐어요 몇 번이나. 그렇다고 보면 한겨레는 딱히 이 기사를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한겨레가 좀 이거 개딸인 거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겨레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 지적이 뭐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또 이제 과격 행동이 한 번 더 있었죠. 15일 날 어저께.
이거는 뭐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봅시다. 제목이 이제 이재명 죽으면 좋겠냐 지지자 추정 남성 또 국회에서 흉기 난동 해가지고 이 양반은 이제 15일 오전에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그 최고위원회 결과를 이제 브리핑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대표실 앞에 복도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부대변인 이강인가 거기가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한 데서 한 10m 정도 떨어진 옆에서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나요. 영상 보면은. 근데 이제 이때 좀 골 때렸던 게 소란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쳐다보고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이 경우는 소 닭 보듯 하고 있어 그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거 예측 때 사전에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네. 뭐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좀 그 현장 영상을 보면 이 부대변인의 좀 액션이 이상하긴 했어요. 여러모로 볼 때 당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해 한번 쓱 쳐다보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 아무튼 이제 그 브리핑 도중에 갑자기 이 70대 남성이 난입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놈 새끼들 그놈들은 뭐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저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막 그런 얘기 막 소리를 칩니다.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나? 막 이재명이 죽으면 니들은 좋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타카를 들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겨우 그래서 이제 제지를 제압을 했는데 뭐 최초에는 이게 이제 자해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네. 좀 더 보니까 자해는 아닌 것 같고 혈서 쓰려고 그랬다. 이렇게 전지 사이즈의 커다란 종이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혈서는 자해랑 조금 다른가? 그런데 그것보다 웃기는 게 손가락 칼로 베거나 찔러가지고 혈서 쓰려고 그러면 혈서 안 써줘요. 글자 한 글자도 못 써. 계속 째야 된다며. 예. 예전에 케이블에서 예전에 케이블에서 이제 무한도전 하드코어 버전으로 나오는 기막힌 외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네. 막 유상무, 유세현 이런 애들 나오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유상무가 이제 한 것 중에 보면 자기 막 이제 그 출연 가고 이 마이너한 프로그램까지 나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각오로 방송에 임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자기의 가로 혈서를 쓴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열침 들고 와가지고 손가락에 막 찔러가지고 혈서 쓰려고 그러는데 아이 사열치. 글자 한 글자 쓰고 근데 그래도 뭐 살짝 수십 번 찔러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혈서 쓰려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단지라고 하죠. 네. 무슨 뭐 예전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그렇죠. 하셨잖아요. 카타칼 들고 와가지고 뭐 되겠냐고. 좀 깊게 베이면은 뭐 가능할 거예요. 피 제법 오랫동안 나니까. 아니 그래도 뭐 글자 한두 글자 쓸 게 아니잖아. 참 이분도 참 그 이제 어디서 이상한 건 보고 와가지고 네.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뭐 14일, 15일 이렇게 연이어가지고 국회 그 건물 안에서 국회회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김진표 이제 국회의장이 경로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15일날 입장문을 내셨는데 어제 저녁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외부인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이제 되게 세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 경관들의 쾌유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내셨는데 그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리고 정말 조속하게 후속 조치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 오후부터 국회 경내에 모든 집회를 불허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이제 엄한 사람들 고생만 하게 생긴 거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 또 이제 이재명은 지금 그 천막이 없고 당사에 그 당대표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들어누워 있지만은 그래도 동두단식이랍시고 거기 의원들 앉아 있단 말이죠. 그 천막에 의원들이 앉아 있구나. 사람들 계속 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측에 이재명 단식 천막 철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출입자들에 대해 소지품 검사 등 검색 절차를 실시를 한다. 그 국회 의원회관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의원회관 거기 보면 거기 있거든. 금속 탐지기도 있거든. 공항처럼 검색대가 있어요. 그때 갔었구나. 예전에 그 문파 라이브에이드 같이 취집하죠. 여쭤볼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 가동 안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동을 다시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미체가 날뛰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국힘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개딸들 동원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너무 구태연한 분석 같고 개딸들이 난동을 부리긴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스트레스가 우리만 스트레스 쌓인 게 아니고 이 개딸도 스트레스 쌓인단 말이죠. 아, 뭐 그분들이야 뭐 네. 엄청 쌓였겠죠. 이 양반들을 사실 우리는 이재명 스트레스를 받아온 지가 지금 한 5, 6년 돼 가잖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서서히 쌓아온 거니까. 네네. 하지만 이 양반들은 최근 그러니까 작년 이재명 낙선 이후부터 대선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스트레스를 한 1년 동안 아주 막 급속하게 이제 받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찌됐건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누적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또 뭐 정치도 계속 극한적 대립 양상으로 계속 적개심 붙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이 누적돼가지고 터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개딸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국힘도 유도한 바가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은. 강대강 대립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는 개딸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받고 있고 뭐 저기 국힘 쪽 그 윤석열 지지층도 받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겠죠, 진짜. 네. 네. 다만 이제 그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스트레스 들어오는 스트레스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가에 들었던 그분 영상은 저도 좀 봤는데 네. 그 현수막을 이렇게 뭘 좀 오려서 그 현수막 이제 접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국회청원 경찰이 퇴근 명령을 내린 상태였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걷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주섬주섬 뭐 네. 이렇게 싸고 있었나 뭐 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이제 말리니까 거기다 아주 네, 욱해가지고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무섭게. 네. 근데 그쪽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여자분이니까는 여경 두 사람이 네. 이제 접근을 했는데 네. 좀 살벌했죠. 예, 너무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쨌든 그 급발진하는 모양새가 정말 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 그냥 좀 몸에 손 닿았다고 치우라면서 가위로 확 휘둘러 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저희 방송의 저번 주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저희 방송 저번 주 썸네일.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조회수가 갑자기 급속 아주 말도 안 되게 평소에 한 3배 이상으로 이제 확 뛰었는데 이게 그냥 썸네일 때문에 썸네일 보고 빡쳐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네. 실제 청취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사진 한 장만으로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다들 이제 그 누적된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시청 시간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별로 안 늘었다는 거죠. 조회수에 비해서 예, 평균 시청 시간이 별로 안 늘더라고요. 네. 오히려 막 줄어들어. 짧게 이렇게 댓글 그러니까.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이제 국회 내부에 집회를 전면 중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제 어제 보면은 국회 새정령 5번 출구랑 당사 앞에서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5번 출구는 그 잼잼자원봉사단이나 민주개혁본부 네. 얘네들이 주최하는 집회고 그다음에 당사 앞에서는 개국본이 집회를 주최를 했어요. 지금 이제 또 집회 주도권 싸움하는 것 같아 얘네들 또 보니까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이 잼잼자원봉사단이나 민주개혁본부 주최 집회는 오늘도 또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집회를 좀 이제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들 같이 싸우라는 의미의 집회인데 이재명 단식 중단은 이재명이 판단하면 되는 거, 이재명이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재명은 거의 그 존엄 그 자체니까. 네. 니들이 똑바로 못하니까는 단식을 그만 못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쵸. 거 아닐까? 야, 그러니까 니들이 좀 똑바로 해봐라 뭐 똑바로 윤석열이랑 못하고 있긴 해요 보면은
이제 뭐 동조 단식이랍시고 뭐 릴레이 단식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려면은 동조 단식을 하려면은 이재명이 단식 중단할 때까지 나도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들러붙어 가지고 몇 명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제 간헐적 단식의 릴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야 그 충성 파채들 현근택도 지금 그 간헐적 단식하고 있던데 근태이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려면은 같이 그냥 사실 이재명이랑 나는 한 몸이다 그러고 처음부터 같이 가가지고 지금쯤 삐쩍 마르고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이화영 현근택이 이화영 변호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화영 변호하랬더니 변호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엉망이 돼가지고 참 변호사로서 상당히 네. 무능하지 않나.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무능한 거지. 그렇죠. 예, 맡을 걸 맡아야지. 네, 이렇게 준비된 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라도 네. 좀 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일상생활에 그 지장이 없도록 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은 그 주변 가까운 분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서로의 스트레스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돌을 털어버리고 또 이제 네네. 일상에 복귀하더라도 뭐 이렇게 말이 그 잘 맺어지지가 않냐 아무튼. 네, 일상의 소중함을 잘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일상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래도 정치 이슈에서 살짝 멀어지면서 좀 스트레스 강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정치 따위 이재명 따위 아무 신경도 안 쓰게 돼. 회사에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집중 대상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따위 뭐 아무렇게나 돼버리면 어떻게 되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중의 대상을 조금 바꾸고 정치 이슈에서 살짝 거리를 둬 보시는 것도 가끔씩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스트레스는 빼고 사실만 전해드리려고 애를 더 써보겠습니다. 잘 될려나 모르겠다. 노력해야죠. 그래도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막 쌍욕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거 아닌가 자평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